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제발 이런 것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 교체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대표적인 부동산 정책 변화 세 가지를 꼽으면요. 첫 번째, 실수요자 대출 확대. 그거 이미 발표가 됐고 7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두 번째, 1주택자 세부담 경감. 아마 오늘 날짜로 해서 아마 발표가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누구나 집 프로젝트 추진이 있습니다. 자, 누구나 집 프로젝트는요, 과거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변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년 공공임대 이제 노무현 정부 시절에 만들어졌다가 지금 많은 논란을 낳고 있죠. 왜? LH에서 신도시의 프리미엄을 거의 다 가져가는 정책이다.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정책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왜 말도 안 되는 정책이 됐냐? 공공임대에 살고 있던 거주민이 분양을 받을 때 감정가격으로 책정해서 주변 시세를 상당 부분 받아가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입주민들 반발이 굉장히 커졌었던 부분이죠. 자, 그런데 이 누구나 집 프로젝트는요, 10년 공공임대와 다르게 분양 전환 가격이 초기 분양 가격으로 정해져 있다. 이 차이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요, 분양가 5억짜리 주택이 있어요. 이 중 10% 수준인 5천만 원만 가져오면은요, 10년간 주변 시세 80에서 85% 수준의 임대료를 내면서 거주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서 10년이 지나면은 분양가 가격으로 매수하는 거예요. 10년 뒤에 5억이면 부담이 덜 하겠죠. 게다가 나는 돈도 어느 정도 모아놨겠죠. 부담 없이 매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 시행자가 적정 개발이익 10% 정도를 가져가게 설계를 한다고 합니다. 즉 당장 여유 자금이 많지 않은 신혼부부들도요, 예를 들어 보증금 7천에 월세 50만 원 내면서 거주하는데, 자, 둘이 맞벌이해서 돈을 좀 어느 정도 버는데 모아놓은 돈이 없기 때문에 분양은 꿈도 못 꿔요. 왜? 분양할 때 돈 많이 필요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런 주택에 들어가서 10년 뒤에 분양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이 크게 하락합니다. 나쁘지 않은 제도예요. 자, 그리고 어제 시범지구가 발표되었습니다. 인천, 안산, 화성, 의왕, 파주, 시흥 등 1만 호 공급 계획이 나온 거예요. 자, 어디에 공급되냐? 신도시 지역에 공급을 하겠답니다. 검단지구나 운정지구, 능동지구, 초평지구 등에 공급이 된다는 거예요. 와, 여당 대표 힘이 이렇게 힘이 셉니다. 자기 당대표 나고 나서, 야, 나 예전에 인천시장에서 했던 거 있는데 그거 추진하겠다고 하니까 바로 1만 호 공급 계획이 나온 거예요. 자, 어떻게 이렇게 많은 공급 계획을 쏟아냈나 봤더니 신도시 지역의 공동주택 용지가 아닌 유보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꺼내든 겁니다. 자, 유보지는 뭘까요? 신도시 계획할 때 미래 필요 수요에 활용하기 위해서 용도를 지정하지 않는 토지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전체 면적의 3% 정도를 뽑습니다. 예를 들어 신도시 지정하고 나서 만약에 학교가 부족하네? 그러면 이 유보지에 있는 토지를 활용해서 학교를 지어대고, 만약에 이 지역에 상업시설이 부족하네? 그러면 상가를 짓거나 또는 자족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 지식산업센터를 넣는다든가 이런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 빼놓은 용지를 이번에 이제 누구나 집 프로젝트에 활용한다고 발표를 한 겁니다. 야, 솔직히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었으면 아파트 공급 확대 대책에 포함이 진작이 됐었어야지. 좀 그런 부분은 아쉬워요. 그런데 이 누구나 집 시범지구는요, 지금 볼 때는 인천 검단을 제외하고는 흥행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분양 형태로 공급돼도 성공할 것 같은 지역이 많아 보이진 않거든요. 자, 그리고 추가로 10여 곳의 지자체 등과 협의를 지속해서 연내 시범사업 확대 계획을 지속한다고 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좀 선호도 좀 보고 하지, 너무 한꺼번에 추진하는 게 아닌가 이런 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소영길 대표의 누구나 집 프로젝트 괜찮냐 이렇게 물어보시겠죠. 자, 그러면은 저는 이 누구나 집 프로젝트가 좋다 나쁘다를 평가하기 이전에 고민할 것이 있어 보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자, 현재 아파트 가격 정상화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 그 고민부터 좀 해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과 전세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까 그 대체제인 오피스텔, 빌라 전세 가격이 급등을 해버린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중산층부터 시작해서 저소득층 무주택자의 부담이 가중이 되는 거예요. 월세로 올려주든 전세로 올려주든 그 주거 비용이 크게 올라간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투자 수요를 차단하고 금리를 올리면서 공급을 쏟아 부으면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모든 주거 불안의 시작은 아파트 가격 불안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아파트 가격 하락이 중산층과 서민 모두의 주거 안정이 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아파트를 쏟아 부으면 된다는 건데 어떤 형태로 쏟아 부어야 될까?
가격이 급등한 신축 분양 아파트를 좋은 위치에 대규모로 공급하면 된다는 겁니다. 적정 분양가에 수요가 채워질 때까지 공급을 지속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임대로는 안 될까? 자, 임대주택 당연히 필요합니다. 분양주택 마련이 어려운 계층도 아파트에 거주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누구나 집 프로젝트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실현 가능성은 일단 둘째 치고 나서 기획 자체는 나쁘지도 않을 것 같고 그대로 진행이 된다면 수요도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송영길 대표의 정책에 반대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간단해요. 지금 임대주택 공급이 적어서 임대주택 정책이 또 나온 거냐, 이거부터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이미 3기 신도시에서 4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공공주택특별법에서 아예 35% 이상으로 못 박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미 40% 용지를 임대주택으로 빼놔서 뭐 국민임대주택, 통합임대주택, 이제 행복주택 이런 식으로 공급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분양주택은 제대로 공급되냐, 나머지 60%는 분양으로 공급되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번에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바뀌면서 민간 분양 안에서도 소셜 믹스로 임대주택이 추가되도록 바뀌었고요. 요즘 공공분양 안에서도 임대주택이 추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대주택 비율이 거의 절반 가까이 된다는 얘기예요. 정비사 활성화 방안에도요, 늘어난 용적률을 절반 가까이는 공공자가주택이나 임대주택으로 넣기로 돼 있단 말입니다. 전체 공급 계획의 이미 절반 가까이가 임대주택이나 임대주택과 유사한 공공자가주택으로 공급 계획이 잡혀 있어요. 자, 지금 중앙정부하고요, 지자체하고 여당까지 각각 임대주택 정책을 제시하고 있어요. 청와대에서는 얼마 전에 통합 공공임대로 해서 중산층까지 아우르는 임대주택 정책을 발표했어요. 그게 작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우리가 집값을 잡을 수 있는 임대 정책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만든 것이 기본주택이에요. 경기도시공사에서 갖고 있는 지분의 50%를 이런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고 합니다. 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도 장기전세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꺼내들었는데 여기에 여당에서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추가로 꺼내든 거예요. 얘도 나중에 분양 전환을 하겠지만 일단 10년간은 임대주택 정책이잖아요. 그냥 임대주택 늘어나는 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과연 임대주택 공급 확대되면 시장이 안정될까? 자, 저소득층 주거가 늘어나면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까? 자, 기초생활수급자가 188만 명입니다. 자, 얼마나 공급해야 이분들의 주거난이 해결될까요? 자, 이분들의 주거난의 근본적인 원인 말씀드렸죠. 강남부터 시작된 아파트 가격 급등세가 수도권 전역으로 퍼졌고요. 그 수도권 전역으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그 대체제인 빌라와 오피스텔 전세 가격, 월세 가격이 같이 동반 급등을 해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임대주택 공급 확대보다 더 빠르고 쉬운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자, 돈 있고 좋은 아파트에 분양받으려는 수요는 한정되어 있어요. 지금 5억에서 9억 정도의 분양 아파트를 받으려는 무주택자가 수도권 전역으로 한 30만, 40만 정도 대기했다고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청약 경쟁률이 현재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신도시 공급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분양 희망자한테 최대한 빠르고 많은 공급을 진행하게 된다면은, 자, 이 사람들이 거주했던 아파트가 공실로 남겠죠. 전세값이 하락하게 되고 그 전세값 하락으로 매매 가격까지 끌어내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아파트 전세 가격이 떨어지고 매매 가격이 떨어지면은 아파트 전세값을 먹고 사는 빌라나 다세대 오피스텔 전세 가격도 같이 하락한다는 거예요. 그럼 더불어서 매매 가격도 같이 떨어지겠죠. 즉 중산층 중산층 아파트 공급 확대 정책이요, 서민들 주거 지역 전세 가격, 월세 가격, 매매 가격 하락까지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서민들의 주거 안정은요, 임대주택 확대가 아닌 중산층 분양 공급 확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중산층이 선호하는 분양주택이 크게 늘어나야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도 나타나요. 자, 1990년대 수도권 지역의 주택시장 안정을 이끌었던 1기 신도시 정책 잘 아시죠? 자, 이 당시에 노태우 정부에서 임대주택 쏟아부어서 10년 동안 부동산 시장 안정을 이끌었을까요? 이때 공급했던 아파트 57%가요. 중대형 면적이에요. 전용 84제곱미터 이상의 중대형 면적 위주로 넉넉하게 공급을 했다는 겁니다. 자, 임대 비율 얼마나 됐을까요?
22%밖에 안 됐습니다. 자, 임대비율 많지도 않았고요. 중대형 면적 위주로 중산층 주택을 대거 공급하니까 서민 주거과 안정까지 동시에 이뤄낼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임대주택 100만 채 지을 거 아니면 제발 임대주택 정책 좀 그만 들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은 지금 임대주택 공급 계획이 얼마나 많은지 보고 나서 새로운 임대주택 정책을 들고 왔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임대주택 못 지어서 안 달라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자, 송영길 의원이 새로 제시하는 임대주택 정책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이미 너무 많은 임대주택 정책이 세워졌고 그것이 부동산 시장 안정과 그렇게 관련이 많지 않다는 부분을 제가 오늘 강조를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